이번 시간에는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 때 공장제 기계공업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천재적인 방법이었던 관료제가 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탈관료제가 만들어지게 된 건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기억나십니까? 찰리 채플린이 나온 영화로 유명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던 타임즈입니다. 왼쪽보다는 오른쪽 사진이 좀 더 익숙하게 보일 건데요. 지금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사람이 끼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왼쪽에도 보면 사람보다도 톱니바퀴에 있는 이 기계가 더 크게 보이는데요. 이 기계 위에서 기계가 시키는 일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기계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느낌상 기계가 더 힘이 센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왼쪽에 보면 큰 기계에 인간이 매달려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이 톱니바퀴 사이에서 이 찰리 채플린은 인간으로서 어떠한 생각이나 자율성, 창의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 톱니바퀴에 끼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왼쪽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고요. 찰리 채플린과 그의 동료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사를 볼트로 조우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동료는 망치로 뚝딱뚝딱 하는 것 같네요. 자,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할 때까지 찰리 채플린과 동료는 이 행동만 무한정 반복하다가 퇴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을 하다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다면. 만약에 컨베이어 벨트가 빠르게 돌면 빠르게 나사를 쪼아야 될 거고요. 컨베이어 벨트가 느리게 돌면 느리게 나사를 쪼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뭔가 생각, 인간으로서의 자율성 이런 건 보이지 않죠. 그냥 컨베이어 벨트가 도는 대로 나는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사만 쪼우고 망치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볼게요. 지금 찰리 채플린이 밥을 먹는 것 같은데요. 밥을 먹는 것조차도 자기의 의지로 나는 무엇이 먹고 싶다, 뭘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기계가 입에 넣어주는 대로 그냥 그걸 받아 먹을 뿐입니다. 과연 이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농촌 사회 때보다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물건도 많이 만들고 돈도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지내는 삶이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인가? 동물보다도 더 못한 삶 아닌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단순한 업무만 계속 반복하고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대체 내가 이 나사를 쪼아서 만드는 물건은 무엇이지? 자동차를 만드는 건가?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만든 자동차는 어떤 모습인지 알 수도 없어요. 자, 이랬던 모습이 그 산업사회 때 관료제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료제는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었습니다. 우선 관료제는 한 사람이 차 한 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매우 세분화시켜서 하루 종일 1번 나사 쪼우고 하루 종일 1번 문자 끼우고 하루 종일 1번 바퀴 끼우고 자, 이런 식으로 업무를 매우 세분화시켰고요. 그러니까 1번 바퀴 끼우고 1번 문자 끼우는 데는 완전 도가 텄겠죠. 전문화되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었는데요. 문서화된 규칙과 절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규칙 찾아보면 돼요. 매뉴얼 찾아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연공서열, 경력에 따라서 내 월급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래 있을수록 이득이었고요.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도 안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니, 1번 나서 끼우던 사람 1년, 2년, 3년 갈수록 더 잘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을 계속 쓰고 싶겠지. 그래서 굳이 자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경력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월급도 많이 주면서 이 회사에 오래 있어라 라고 하면서 신분을 보장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매뉴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땜빵을 바로바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 소재도 분명했어요. 이것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지금 우리 학교도 담임 선생님은 무엇을 하고, 보건 선생님은 무엇을 하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매뉴얼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야, 담임, 네가 그때 일 처리 제대로 잘못했지. 뭐 이런 식으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역기능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요거 줄도 같이 그어주세요. 하지만 역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규칙 매뉴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매뉴얼을 지키는 거에 급급한 나머지 목적을 상실한 걸 그걸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규칙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지엽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목표를 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 응급실에 지금 급한 환자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의 목표는, 병원이 만들어진 이유는 환자를 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병원 매뉴얼에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 매뉴얼이 쭉 적혀 있는데 그 매뉴얼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더래요.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는 알겠죠?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했다가 잘못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응급 상황이에요. 이 사람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는 수술을 못합니다. 아니,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 조직이 이 매뉴얼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나머지 결국 환자의 생명이라는 목표는 잃게 되는 현상. 그래서 규칙만 강조하고 매뉴얼만 강조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현상을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규칙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본래의 조직 목적 달성을 방해한 것. 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 지금 너무 무섭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경찰이 거기는 제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다른 데로 전화하세요 라고 하는 거. 경찰이 있는 목적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데 그 관할 구역은 관할 경찰이 담당한다는 그 매뉴얼만 집착한 나머지 시민의 안전이라는 원래 조직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현상. 그걸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인간 소외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매뉴얼만 강조한 나머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규칙만 강조하니까 그 규칙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율성, 인간으로서의 창의성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업무만 반복적으로 수행하니까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지? 그 찰리 채플린이 톱니바퀴 안에서 그렇게 기계에 끼어서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현상, 그런 인간 소외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 하면 동물과 다른 점이 창의적인 거, 자율성인 거, 그런 것들이 인간을 대표하는 가치인데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 인간 소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찰리 채플린이 톱니바퀴 안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이 조직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그냥 만약에 찰리 채플린이 볼트 나사를 쪼우다가 그대로 죽는다고 해도 그냥 하나 죽었네? 다른 사람? 그냥 바로 들어와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매뉴얼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찰리 채플린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찰리 채플린이라는 인간 자체의 가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매뉴얼을 너무 강조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변화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다는 것. 규칙과 절차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는 그냥 아무런 일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사고만 없었으면 하고 가만히 있는 것. 복지부동, 그냥 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 가만히 있는 것. 왜 가만히 있냐면 내가 굳이 열심히 안 해도 경력만 올라가면 이 회사에서 버티기만 하면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보통 무슨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뭔가 좀 더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직에서 알아서 승진시켜주고 그냥 경력이 쌓이면 그대로 월급이 올라가니까 가만히 그냥 큰 사고만 안 일으키면서 있는 것. 그런 걸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연공서열, 경력에 따라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냥 큰 사고만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 만큼만 가만히 적당히 일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문제가 생겨도 창의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열심히 대응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아까와 같은 관료제의 문제점 때문에 관료제에서 벗어나자 탈관료제를 만들자. 그래서 탈관료제가 정보사회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탈관료제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 자, 이건 선생님이 프린트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관료제, 기본 관료제, 탈관료제가 섞여 있는 상태로 조직이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자, 탈관료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해결되면 그 바로바로 해체되는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없어질 조직이기 때문에 딱히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요. 내가 뭔가 공동체 의식, 뭔가 우리라는 의식, 뭔가 내가 이 조직에 속해 있구나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돼요. 항상 긴장되어 있고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탈관료제가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수평적으로 토의 토론을 하면서 자율성,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되게 따뜻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 많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구성원들한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